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이온화 에너지 좀 설명하다가 좀 멈췄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죠. 자, 이온화 에너지다. 이온화 에너지는 뭐 말 그대로 어떤 원자를, 원소를 이온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정확한 정의는 자,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 1몰에서 그죠?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다. 그러니까 뭐 리튬 여기 리튬 있죠? 리튬이 원자 번호가 3번이죠? 리튬 그러면 개수가 하나, 셋, 죠? 세 개잖아요. 전자수가 체외각 전자가 하나고, 그죠? 그러면 요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 리튬 중성 원자 1몰, 1몰을 밖으로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자, 여기서 내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왜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 1몰이라고 했을까요? 응? 왜 기체 상태일까? 왜 기체 상태를 기준으로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 1몰에서 기체 상태인 중성 원자 1몰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1몰을 떼었는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이 이온화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왜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 즉 기체 상태인 중성 원자를 기준으로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할까요? 이거 이온화 에너지 다 측정을 한 거예요. 실험을 하고 해서. 이유, 왜? 자, 고민 한번 해볼래요? 고민? 한 3분 줄게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왜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할 때, 실험을 할 때, 왜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를 기준으로 할까? 고체 상태가 아니고 액체 상태가 아니에요. 왜 기체 상태? 그러면 이 시계로 한 5분, 5분까지 해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고민해봤나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나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고체, 액체, 기체 요 세 가지 상태에 대한 그 입자 간에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조금 알면 왜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할 때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를 기준으로 측정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체 상태일 때는 입자들이 계속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자, 리튬 입자라고 해요. 계속 붙어 있죠. 이렇게 계속 붙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액체 상태는 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조금은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져 있어야죠. 그렇죠? 왜냐? 입자 간에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흐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체 상태인 경우에는 굉장히 입자 간에 멀리 떨어졌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말하면 좀 아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이유는, 자, 여기에 만약 리튬 원자라고 하면, 이것도 리튬 원자라고 하잖아요. 즉, 리튬과 리튬 사이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 리튬 원자가 다른 편에 있는 그 리튬 원자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 좀 더 크게 해보면, 자, 리튬, 자, 이렇게 여기 리튬 원자잖아요. 그렇죠? 전자랑 다 그린 거죠. 그러면 기체일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 이온화 에너지 1차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자,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여기에 있는 전자와 원자들이 이 원자에 영향을 줄까요? 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가 힘들죠. 하지만 자, 고체인 경우에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붙어 있죠? 붙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를 하나 떼어낼 때 여기 있는 전자가 상호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순수한 1차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 뭔가 그 다른 쪽에서의 이 리튬 원자에서의 전자나 리튬 원자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하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 1몰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기체 상태. 알겠죠? 기체 상태 중요한 겁니다. 자, 잠깐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체 상태의 경우에는 입자 간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체외각 전자를 떼어낼 때 여기 있는 입자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한 이온화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서 이렇게 기체 상태에서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내가 여기 연구하고 있는 유기전자 재료에서 재료를 내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전도성 고분자를 만들어요. 근데 요거를 만들었을 때 요 특징들을 자, DFT라고 해서 뭔가 이론적으로 뭔가 컴퓨터로 요 어떤 구조가 생겼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전기적인 특성을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거기에서도 가장 기초되는 밑바탕이 그때도 기체 상태의 고분자나 이런 뭐 모노머 이런 등등을 기체 상태로 가정을 한 상태에서 계산을 하거든요. 즉 여기서도 기체 상태에서 가정한 것은 즉 여기 있는 모노머와 이렇게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냥 한번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찾아오면 이런 것도 내가
좀 얘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뭐 연락 하세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자,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 1몰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1몰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수소는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떼어내는데 요 하나의 이온화 에너지를 갖는다. 헬륨은 여기 두 개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먼저 떼어내고 그죠? 그 떼어내진 상태에서 요 2차, 1차, 2차 2차를 떼어내면 1차보다는 2차가 떼어낼 때 더 힘이 들겠죠? 왜? 왜요?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두 개잖아요. 그쵸? 응? 그쵸? 그러면 원래 중성 원자의 헬륨에서는 전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양성자가 바깥에 체외각 전자에 있는 전자를 균등하게 이렇게 끌어당겨요. 근데 얘가 일단 제거가 되면 이 2 플러스 양성자 두 개가 얘만 끌어당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이 인력이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력에서 이걸 제거할 때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리튬도 마찬가지예요. 리튬도 마찬가지고, 베릴륨도 마찬가지고, 붕소도 마찬가지고, 탄소도 마찬가지고. 응? 그렇게 해서 그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2차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고 2차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3차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고 3차보다는 4차, 4차보다는 5차 에너지가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그 이유는 전자를 떼어내도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적은 전자를 끌어당기니까 그만큼 기존에 남아있는 전자를 떼어내는데 힘이 많이 힘보단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자,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로부터 첫 번째 전자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고, 자,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두 번째 전자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양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봅시다. 다음, 자, 우리가 자, 아까 얘기했던 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더 많은 이온화 에너지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 여기 정리해놨죠? 핵의 양전하는 감소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남아있는 전자를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주기율표에서 보면 주기율표 대충 이렇게 그리면 뭐 여기가 1쪽이고 여기가 8쪽입니다. 그렇죠? 같은 족의 경우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점차 감소함으로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한다. 뭐죠? 자, 1쪽. 1쪽이죠. 1쪽에다가 하면 그죠? 수소, 그죠? 헬륨, 리튬, 쫑쫑쫑쫑쫑 있죠?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등등등 주기가 증가하면 전자 껍질이 증가한다고 했죠? 즉 1주기는 원자 껍질이 하나, 2주기는 원자 껍질이 2개, 3주기는 원자 껍질이 3개, 4주기는 원자 껍질이 4개죠? 그렇죠? 즉 봐봐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이 증가하죠? 즉,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가운데 있는 원자 핵과 체외각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면 그만큼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같은 족에서 그만큼
더 적은 에너지로 체외각 전자를 떼어낼 수가 있겠죠? 즉, 요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자, 인력이 감소해서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한다.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동일 주기. 자, 주기. 같은 주기에서. 1주기, 2주기. 1주기, 2주기. 그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핵의 전하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왜?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서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한다. 자, 수소, 헬륨, 여기가 리튬, 벨륨, 붕소 등등등등 여기가 뭐냐? 헬륨 여기가 뭐야? 아르곤인가? 그죠? 자, 그러면 자 보자. 요거 내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같은 주기는 껍질 수가 2개로 같죠? 껍질 하나, 껍질 2개. 같은 주기에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양성자 수가 증가하죠. 즉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수가 증가하잖아요. 즉 뭐냐? 같은 껍질이지만은 여기에 원자에게는 양성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자를 그만큼 강하게 끌어당길 수가 있잖아요. 즉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짐으로써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서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렇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외우기보다는 이 주기율표에 대한 체계적인 주기성을 알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즉, 체외각 전자를 1몰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쉽게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자 친화도예요. 전자 친화도. 자, 이 말 들어보면 알듯이 전자랑 얼마나 친하냐? 뭐가? 원소, 원자가. 그죠? 봅시다. 전자 친화도. 자, 영어로는 electron affinity. 자, 보면 전자 친화도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 1몰이 전자 1몰을 받아들여서 음이온으로 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뭐 요런 F가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전자를 가장 많이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성 원자는 체외각 전자수가 몇 개죠? 몇 개야? 체외각 전자수가 응? 몇 개야? 7쪽이잖아, 7쪽. 그러니까 7개잖아, 7개. 그죠? 응? 맞죠? 여기 할로겐 쪽이잖아, 할로겐 쪽. 그 7개잖아. 그렇죠? 응? 안에는 이렇게 2개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체외각 전자수를 8개 만족해야 된다는 규칙이 뭐죠? 뭐죠? 옥텟 룰이죠. 옥텟 규칙이죠. 그래서 체외각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쉽게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를 얻게 되면 F-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에너지는 방출하게 돼요. 알겠죠? 자, 여기서도 아까 이온화 에너지, 즉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 1몰을 기준한 거와 동일하게 전자 친화도에서도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 1몰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그 이유는 이온화 에너지에서와 동일하다. 즉 전자 친화도를 측정할 때 입자가 원자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둘이 상호작용할 수 없는 거리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전자 친화도 해당되는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기체 상태의 중성 원자에서 측정을 하는 거다. 자, 그 다음 봅시다. 핵의 양전하량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전자를 쉽게 끌어당긴다. 즉 뭐냐? 전자 친화도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그리고 같은 주기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친화도는 증가한다. 자, 보자. 이건 좀 얘기를 해보자. 여기에 주기율표고 자, 1쪽에서 보면 주기가 증가할수록 껍질수가 증가한다고 했죠? 그죠? 껍질수가 증가하면 가운데 있는 핵 전하와 가장 최외곽인 전자와의 요 끌어당김이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응? 그렇죠. 즉, 이 핵전하와 전자가 멀리 있다는 건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주위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적어진다는 말이죠. 같은 주기에서. 자, 그러면 이건 이해했죠? 원자 번호가 같은 쪽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친화도는 감소한다. 이온화 에너지와 일치하죠? 그렇죠?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도 자, 이온화 에너지와 경향을 설명한 것과 동일하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껍질 수가 동일하지만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요 안에 있는 핵전하의 양성자 수가 증가해서 그만큼 체외각 전자에 있는 전자를 많이 끌어당길 수가 있어서 그거는 즉 뭐냐? 전자를 그만큼 외부에 있는 전자를 그만큼 끌어다닐 수 있다. 더 쉽게 같은 주기에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전자 친화도는 대체적으로 이온화 에너지와 비슷하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할로겐족의 경우 F 원자의 크기가 작아서 예외적으로 F보다 CL의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다. 뭐 요거는 예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주기율표인데 요 전자친화들 경향성에 대해서 외우지 말고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를 두 개를 개념을 먼저 알고 있고 그리고 주기율표에서의 원자의 주기성을 알고 있고 그거로 해서 전자 친화도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전기 음성도의 전기 음성도. 영어로는 electron negativity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주기율표 왼쪽 아래편은 원소들의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가 낮은 경향이 있죠? 그죠? 왼쪽 아래 이렇게 갔어요. 그렇죠? 응? 이런 경향은 원자들이 상대적으로 전자를 잃을 수 있지만 전자들이 채워지는 것은 억제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쪽 왼쪽 아래로 갈수록 껍질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체외각 전자와 핵전하량 간의 인력이 감소하잖아요. 그만큼 그러면 체외각 전자에 있는 전자를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전자 친화도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이들 원자들은 다른 원자들과의 반응에서 전자 공여자로 작용하고 싶다. 즉
전자 공여자가 뭐예요? 전자를 줄 수 있는 사람. 도너. 우리 기부를, 자, 기부, 도네이션. 기부를 도네이션이라고 하죠. 도네이션. 그렇죠? 그러면 도너, 전자를 주는 거. 전자 공여자. 이게 전자를 그만큼 쉽게, 자, 내줄 수 있기,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전자 공여자로 작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